봉황의 한 상권 3장 이원화된 전투. 적군 접촉. 새벽녘 정찰병이 다급히 달려왔다. 대장님, 당군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대조영이 언덕 위로 올라가 적을 살폈다. 멀리서 기다란 행렬이 보였다. 보병 3천, 기병 1천. 그리고 그 앞에는 별도의 무리가 있었다. 저것들이 무림 고수들인가? 해운이 옆에 서서 말했다. 그렇습니다. 50여 명 정도 되어 보이는군요. 좋다. 해운이 결심했다. 그럼 계획대로 가자. 나는 무림인들을, 대조영 장군은 봉군을 맡아주시오. 전투 준비. 유민들은 미리 정한 협곡 안쪽으로 대피시키고 2천여 명의 병사들에게 보호토록 시켰다. 좁은 골짜기 입구에는 대조영이 선별한 500여 명의 정예 병력이 진을 쳤다. 장군님. 대조영의 부장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상대가 6배나 되는데 숫자가 전부가 아니다. 대조영이 차분히 대답했다. 우리에게는 지형이 있고 무엇보다. 그가 뒤를 돌아보았다. 아이들과 노약자들이 보였다. 지킬 것이 있다. 한편 해운은 조이선인 아이들과 함께 협곡 위쪽으로 올라갔다. 얘들아, 기억해라. 내 사부님. 무리민들은 강하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정의가 있어. 첫 번째 충돌 무리민들의 공격. 5시가 되자 당군이 협곡 입구에 도착했다. 앞서 무리민들이 나타났다. 화산파, 무당파, 소림파의 깃발이 보였다. 해운. 무림맹의 깃발을 든 자가 크게 외쳤다. 나는 무림맹 직속 철룡대의 대장 철혈도인이다. 철룡대? 해운이 중얼거렸다. 측천무후의 직속 무림부대로군. 투항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웃기는 소리. 해운이 답했다. 철혈도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럼 죽어라. 50여 명의 무림 고수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해운대 무림연합. 천왕포유. 해운의 구성 무공이 장렬했다. 거대한 붉은 봉황이 하늘을 덮었다. 하지만 무림인들도 만만치 않았다. 태극검법, 자자옹검, 대금강 신장, 각 문파의 절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해운이 뒤로 물러났다. 한두 명이면 압도할 수 있지만 50명이 연계 공격을 하니 쉽지 않았다. 사부님, 해동이 외쳤다.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23명의 조위선인들이 다시 환인제천문의 기공진을 펼쳤다. 기공진. 아직 일성밖에 안 되지만 합쳐지니 상당한 위력이었다. 무림인들의 움직임이 순간 둔해졌다. 지금이야. 해운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봉익진천. 봉황의 날개가 펼쳐지며 5명의 무림인을 날려버렸다. 대조영의 전술. 같은 시각 협곡 입구에서는 다른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진격. 당군 장수가 명령을 내렸다. 3,000명의 보병이 좁은 입구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대조영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일진 방패벽. 협곡 입구에 방패벽이 쳐졌다. 좁은 공간이라 당군의 수적 우세가 무의미했다. 이진 창. 방패벽 사이로 긴 창들이 쏟아져 나왔다. 앞서던 당군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무엇을 하는가? 밀어붙여라. 하지만 지형의 이점은 절대적이었다. 아무리 많은 병력이 있어도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었다. 장군님, 대단하십니다. 부장이 감탄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대조영이 신호를 보냈다. 협곡 양쪽 벽에서 돌멩이들이 쏟아져 내렸다. 미리 준비해둔 함정이었다. 위기의 순간. 하지만 당군도 만만치 않았다. 기병대 우회. 당군 총대장이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1,000명의 기병이 협곡을 돌아 뒤쪽으로 향했다. 안 되겠다. 대조영이 급히 병력을 분산시켰다. 하지만 그러자 정면의 방어가 약해졌다. 한편 해운도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다. 극양진화. 연하와 해림과 공명하면서 해운의 성취는 올라갔다. 봉황무공의 특징은 음과 양이 만났을 때 성취 속도가 엄청 빠르게 올라가는 비밀이 있었다. 즉 음양합의를 통해야만 진정한 단계인 10성에서 12성의 성취를 할 수 있는 무공이었다.
지금 연화의 도움으로 해운의 성취 속도는 자부선사의 진원진기의 힘을 100%로 사용하며 급성장하고 있었다. 십성 무공을 시전했지만 워낙 많은 숫자의 무리민들이라 무리민들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졌다. 사부님 위험해요. 아이들이 걱정했다. 바로 그때였다. 상호 지원. 대조영 장군. 해운이 크게 외쳤다. 기병대가 돌아가고 있소. 동시에 대조영도 응답했다. 해운. 무리민 중 궁수가 있다. 조심하시오. 두 사람이 서로의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했다. 해운이 순간 무리민들을 뚫고 높이 올라갔다. 구중천궁. 11성 무공이었다. 하늘에서 9개의 봉황궁이 나타나 기병대를 향해 화살을 쏘았다. 으악! 우회하던 기병들이 대혼란에 빠졌다. 그 사이 대조영이 반격했다. 정군 돌격. 500명의 고구려 병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쏟아져 나왔다. 승리의 순간. 이제 흐름이 바뀌었다. 무리민들은 해운의 11성 무공에 압도되기 시작했고 당군은 대조영의 기습에 무너져갔다. 철수, 철수, 철혈도인이 외쳤다. 하지만 해운이 놓아줄 리 없었다. 멸세홍련, 12성의 경지에 가까운 힘으로 봉황양경의 무공들을 전개했다. 세상을 태우는 붉은 연꽃이 피어나며 도망치는 무리민들을 삼켰다. 항복한다. 당군 총대장이 백기를 들었다. 삼천의 정예군이 500명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었다. 승리 후 전투가 끝나고 두 영웅이 마주섰다. 장군의 전술이 훌륭했소. 해운이 말했다. 해운의 무공 덕분이오.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것이오. 대조영이 겸손하게 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인정했다. 무공의 영웅과 전술의 영웅이 만나 더 큰 승리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이제 요하까지는 안전할 것 같소. 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운이 먼 곳을 바라보았다. 측천무후의 진짜 군대는 따로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의 승리로 유민들의 사기는 크게 올랐다. 그리고 23명의 어린 조위선인들도 진짜 실전을 경험했다. 사부님, 우리가 해냈어요. 해동이 기뻐했다. 그래, 너희들이 해냈다. 해운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봉황의 한 상권 사장 요하로의 여정. 새벽의 출발. 고구려 멸망 후 5년 3만여 명의 유민들이 요하를 향해 마지막 여정에 나섰다. 대조영이 말머리를 돌려 뒤를 바라보았다. 끝없이 이어지는 피난민들의 행렬이 보였다. 정말 긴 여정이었군. 해운이 옆에서 말했다. 연하와의 음양아빌 공명을 통해 그의 무공은 10성에서 12성 가까이 급성장한 상태였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소. 대조영의 표정이 심각했다. 측천무후가 가만히 있을 리 없어. 조위선인들의 성장. 23명의 어린 조위선인들도 이제 제법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다. 해동아, 기공을 시전해 보아라. 해운의 말에 해동이 두 손을 모았다. 기공진. 아직 이성의 기운이지만 23명이 합치면 상당한 위력이었다. 연이은 실전 경험이 그들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었다. 좋다. 이제 개별 무공도 가르쳐줄 때가 된 것 같구나. 해운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연하와 혜린. 연하는 혜린을 품에 안고 유민들을 치료하고 있었다. 봉황은경의 치유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다. 연하야. 해운이 다가왔다. 고생이 많구나. 괜찮아. 이런 일이라면 기꺼이 할 수 있어. 연하가 미소를 지었다. 혜린은 이제 사세로 짧은 말을 배우기 시작했다. 아빠. 혜린이 해운을 향해 팔을 뻗었다. 그래, 아빠가 왔다. 해운이 아들을 안아 올렸다. 가족이라는 것의 소중함을 새삼 느꼈다. 측천무후의 고통스러운 수련. 한편 당나라 수도에서는 측천무후가 강력한 기운을 발산하며 수련하고 있었다. 크아악. 그녀도 봉황혈맥을 타고났지만 해운과 달리 음양아빌의 공명 없이 급속한 성장을 위해 영약과 함께 극한의 고통을 감내하며 수련했다. 황후마마 괜찮으십니까? 시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해운. 그놈을 잡기 위해서는 이 정도 고통쯤이야.
측천무후의 눈에 차가운 빛이 흘렀다. 봉황경을 처음 익히는 사람은 배우는 속도가 느렸다. 그리고 음양아빌의 공명 없이 급속히 익히려 하면 영약과 함께 엄청난 고통을 수반했다. 측천무후는 그 길을 택했다. 요하 근처에 정착. 3일 후 유민들이 요하 근처에 도착했다. 드디어 도착했군. 대조영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넓은 강변에는 이미 소문을 듣고 모인 다른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족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대조영. 강 건너편에서 말갈족 수령 걸걸 중상이 손을 흔들었다. 걸걸 중상. 두 지도자가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전력 점검. 강변에 모인 전체 인원을 점검해 보니 4만 5천 명에 달했다. 고구려 유민 4만 명, 말갈족 5천 명이었다. 전투 가능한 병력은 약 7천 명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노약자와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여전히 수적으로는 열세였지만 해운의 존재가 큰 희망이었다. 해운의 수련. 해운은 강변에서 홀로 수련하고 있었다. 봉황양경 12성. 이미 그의 무공은 인간의 경지를 넘어서고 있었다. 자부선사로부터 이어받은 육성의 내공을 바탕으로 연하와의 음양아빌 공명, 연이은 실전을 통해 급성장한 것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이 있었다. 측천무후 역시 봉황혈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혈맥끼리의 대결이 되겠군. 연하의 마음. 연하는 혜린을 재우면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해운과의 음양아빌 공명을 통해 그녀의 무공도 십성에 가까워져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이 있었다. 이 평화가 얼마나 갈까? 그녀가 혜린의 작은 손을 잡으며 중얼거렸다. 요새 건설 준비. 그날 밤 지도자들이 모여 작전 회의를 열었다. 측천무후가 직접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운이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책은? 요하의 지형을 이용해 요새를 건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천물령에서 결전을 치러야 할 것 같습니다. 대조영이 지도를 펼쳤다. 천물령? 그곳은 천연 요새이면서 동시에 전설상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라 합니다. 해운이 설명했다. 천물령의 전설. 천물령은 고구려 건국 당시부터 전해 내려오는 성지입니다. 대조영이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라 하여 천물령이라 불렸죠. 하늘의 문? 해동이 호기심을 보였다. 전설에 따르면 그곳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특별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해운이 설명했다. 봉황혈맥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일 것입니다. 내일의 준비.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경직되었다. 운명의 전투가 코앞에 다가와 있었다. 일단 요하에서 1차 방어선을 구축하고 그 다음 천물령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대조영이 최종 결정을 내렸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요새 건설을 시작하죠. 해운이 동의했다. 마지막 평화. 그날 밤 해운은 연하와 혜린과 함께 강변을 걸었다. 아빠, 별이 예뻐요. 혜린이 하늘을 가리켰다. 그래, 정말 예쁘구나. 해운이 아들을 안아 올리며 말했다. 해운아, 우리 계속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연하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꼭 그렇게 만들 거야. 우리 혜린이를 위해서라도. 해운이 연하의 어깨를 감싸며 답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것이 마지막 평화로운 밤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